네덜란드는 상징적인 풍차와 화려한 튤립밭으로 유명하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림 같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매력적인 이미지 뒤에는 어두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치솟는 임대료, 심화되는 굶주림, 대담한 조직 범죄, 그리고 충격적인 차별 문제까지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상상하는 낙원이 지금 심각한 문제들을 숨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네덜란드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할 18가지 놀라운 사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18.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부유한 이미지와는 달리 네덜란드는 광범위한 빈곤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의 약 14.5%, 그러니까 약 250만 명이 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빈곤은 단순히 음식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넘어 주변의 높은 생활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국가 중위 소득의 60% 미만을 벌 경우 빈곤 위험에 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약 2,500만 원 미만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뜻이고, 두 자녀를 둔 부부는 4,500만 원 미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금액이 관리 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생활비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인 가구가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하려면 한 달에 약 370만 원, 연간으로는 4,5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4인 가족은 매년 약 6,800만 원이 더 필요하고요. 연간 2,500만 원을 버는데 4,5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면 계산이 맞지 않게 되죠. 주택 문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 같은 도시의 임대료는 악몽 수준입니다. 중위 소득 이하를 버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아파트는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한 곳에서 기본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필사적인 싸움에 갇혀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든 재정적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저와 이야기 나눠봐요. 17. 과밀과 도시 압박.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로서 그 성공의 이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밀은 특히 주택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유발합니다. 주택 위기는 심각합니다. 암스테르담, 헤이그, 위트레흐트 같은 도시에서는 저렴한 주택과 아파트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임대료는 뉴요커들조차 충격받을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작고 합리적인 가격의 원룸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룸메이트와 비좁은 아파트를 공유하거나 멀리 이사가서 길고 피곤한 통근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네덜란드는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으로 명성이 높지만 시스템은 이미 과부하 상태입니다. 거리는 자전거로 가득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자전거 도로가 꽉 막힙니다. 기차는 종종 만원이고 자리를 잡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기분이죠. 관광객은 더 큰 압박을 가합니다. 암스테르담에만 연간 2천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와 도시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비용은 상승하고 소음과 쓰레기는 증가하며 현지인들은 자신의 동네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집니다. 도시들은 종종 현지인의 삶은 고통받는 동안 관광객에게 초점을 맞춘 테마파크처럼 보입니다.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도시를 확장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새로운 건설은 종종 바다로부터 땅을 되찾거나 홍수 위험 지역에 건물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로 인해 실수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도시 계획가들은 성장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불가능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막히고 기차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덜란드 도시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앙의 위험 없이 확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공간을 위한 싸움이 어떻게 조직범죄의 어두운 세계로 직접 이어질까요? 16모크로 마피아의 그림자, 조직범죄. 네덜란드는 조직범죄와 관련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정과 삶의 질에 대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범죄 네트워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항구를 통해 코카인을 밀매하는 데 관여한 주목할 만한 그룹 중 하나는 모크로 마피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 집행기관은 이 그룹과 관련된 폭력과 영향력에 계속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자금 세탁, 갈취, 폭력 사건 등 다양한 범죄 활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대외 활동을 제한받은 아말리아 공주와 같은 공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안보 우려를 낳았습니다. 마르크 류터 전 총리 또한 위협을 받은 후 추가적인 경호를 받았습니다. 폭력은 언론인, 변호사, 증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전문 기자 페터르 R. 더프리스는 2021년에 비극적으로 암살당했으며 이는 조직범죄에 맞서는 사람들이 직면한 심각한 위험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전문 태스크포스와 범죄 대응팀을 통해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밀매로 인한 막대한 이익은 계속해서 부패와 범죄의 적응을 조장하여 이는 지속적이고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께 10초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 설정과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까요? 15. 마약 합법화의 양날의 검. 조직범죄에 대해 이야기 나온 김에 네덜란드의 마약 정책이 어떻게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의 대마초 수도라는 명성은 대륙 전역에서 상당한 마약 관광을 유치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커피숍은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많은 이들이 대마초 사용이 완전히 합법은 아니지만 용인되는 곳에서 경험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이는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 주지만 지역 사회에는 도전 과제를 안겨줍니다. 일부 지역은 대마초와 관련된 관광객 활동 증가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공질서와 지역 사회의 안녕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은 대마초가 특정 규정하에 용인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법적 회색 지대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때때로 불법 공급업자들에게 악용되어 커피숍을 지원하는 공급망의 조직범죄가 개입할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네덜란드의 대담한 마약 정책은 마약 관광과 독특한 사업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법적 회색지대가 조직범죄가 스며들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마초와 밤문화로 유명한 도시들에서 이 그림자는 얼마나 깊이 드리워져 있을까요? 14. 어두운 면을 가진 규제산업. 암스테르담의 홍등가는 네덜란드의 관용을 반영하지만 심각한 문제도 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암스테르담은 주요 항구였고 선원과 상인들이 도시에 머물면서 성인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홍등가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이 지역을 방문합니다. 노동자들은 붉은 불빛으로 밝혀진 창문 가게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16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관행입니다. 밀폐된 창문은 유럽 다른 지역에서 흔한 야외 작업과 달리 혹독한 네덜란드 날씨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직업은 1911년부터 합법이었으며 노동자들은 창문을 임대하고 세금을 내며 퇴직금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 외에도 이 지역에는 에로티카 박물관, 성인 극장, 신기한 물건을 파는 전문 상점과 같은 명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법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와 착취는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의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적인 법률에도 불구하고 강요,
채무 속박, 노예 제도가 계속 존재합니다. 일부 범죄 집단은 이 시스템을 악용하여 당국이 자발적인 참여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규제는 도움이 되지만 홍등가에서의 학대나 인신매매를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13. 인종차별과 차별. 네덜란드는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많은 소수자들은 매일 가혹한 차별에 직면합니다. 2022년에 경찰은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와 관련된 거의 800건의 증오 범죄와 4,000건이 넘는 인종적 모욕 및 괴롭힘 신고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건들은 두려움이나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은 정부 기관 내에도 존재합니다.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외무부 내에 조직적인 인종차별이 있었으며 흑인 직원들은 배제, 인종차별적 농담, 모욕적인 별명을 경험했습니다. 공개 사과가 있었지만 국가의 명성에 대한 손상은 여전합니다. 인종차별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3년에는 암스테르담을 방문한 흑인 브라질 예술가가 인종차별적인 메시지와 함께 호텔 예약을 취소당했습니다. 호텔 측은 해킹을 주장했지만 이 사건은 흑인 방문객과 이민자들이 숙소를 구할 때 겪는 지속적인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스포츠 또한 조직적인 인종차별을 반영합니다. 네덜란드 축구의 전설 루드 굴리트는 흑인 선수들이 코칭 및 경영 역할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흑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향한 인종차별적인 팬들의 행동은 공식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요약하자면 네덜란드의 차별은 정부 기관에서부터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있으며 진보적인 이미지와 소수자들의 경험 사이의 격차를 드러냅니다. 12. 세계 최대의 무신론자 국가. 네덜란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무신론자이며 이는 수세기에 걸쳐 발전한 변화입니다. 한때 강력한 가톨릭과 개신교 전통을 가진 나라였던 네덜란드는 20세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화, 개인의 자유, 그리고 사람들이 종교를 탐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한 자유주의 정치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오늘날 네덜란드인의 55%가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밝히며 젊은 세대에서는 그 수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네덜란드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무신론자의 수가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깊은 헌신입니다. 이곳의 세속주의는 어떤 종교도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교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정부, 언론, 교육 시스템은 모두 세속적이며 이는 세속주의와 번영이 자유로운 삶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네덜란드인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가 나라의 도덕적 나침반을 어떻게 형성할까요? 이렇게 많은 무신론자를 가진 사회가 여전히 강력한 공동체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11. 네덜란드의 안락사. 선택할 권리.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부터 안락사가 합법이었지만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하고 회복의 희망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고통을 끝내기를 요청할 때 허용됩니다. 2명의 독립적인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결정에 대한 이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네덜란드 시스템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적 강조로 주목할 만합니다. 고통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끝낼지 선택할 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엄성의 문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윤리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자신의 끝을 선택할 자유가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10. 범죄자 부족으로 교정시설을 계속 폐쇄하는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수감자 수가 크게 줄어 교정시설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교도소 인구는 27% 감소했습니다. 오늘날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감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약 57명의 범죄자로 핀란드의 54명 바로 위입니다. 이에 비해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10만 명당 148명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단순히 범죄가 줄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재활과 대체 형벌로의 전환 덕분입니다. 네덜란드는 전자발찌, 지역사회봉사, 그리고 범죄자들이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개방형 시설과 같은 조치를 강조합니다. 아르넴과 같은 곳의 프로그램은 예술, 음악, 금융교육을 통해 기술을 가르쳐 범죄자들이 사회에 재통합되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이 나라는 2013년 이후로 24개의 교정시설을 폐쇄했으며 일부는 난민을 위해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웃국가에 임대했습니다. 교도관들의 실직과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접근 방식은 재범률을 줄이고 회복적 정의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벨기에와의 기묘한 국경. 네덜란드와 벨기에 사이의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지리적 상황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서로 다른 나라에 있지만 같은 이름을 가진 두 마을, 네덜란드의 바를러 나사우와 벨기에의 바를러 헤르토우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 국경은 직선이 아니라 거리, 광장, 심지어 건물을 통해 흩어져 있는 월경지와 역월경지의 복잡한 퍼즐입니다. 벨기에 영토인 바를러 헤르토우는 네덜란드 내부에 완전히 둘러싸인 22개의 분리된 땅을 포함합니다. 한편 바를러 나사우는 그 안에 벨기에 월경지를 포함하고 있어 복잡한 배열을 만듭니다. 국경은 심지어 집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어떤 주민들은 네덜란드에서 일어나 벨기에에 있는 부엌으로 들어가고 다시 네덜란드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국경을 식별할 수 있도록 보도, 거리, 건물 내부에 흰색 십자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독특한 지역 규칙으로 이어집니다. 상점과 레스토랑은 건물을 가로지르는 국경이 있더라도 공식적으로 위치한 국가의 공휴일과 영업시간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바가 네덜란드 쪽에서는 문을 닫지만 몇 걸음 떨어진 벨기에 쪽에서는 계속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 문제도 복잡합니다. 주민들은 응급서비스에 자신의 주소를 설명하거나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편물을 배달하려면 정확한 위치에 도달하도록 상세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혹시 네덜란드에서 다른 그림을 그리는 실제 이야기를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나요? 대화에 참여해서 알려주세요. 도로가 없는 마을. 오버레이설주에 있는 히트호르는 종종 북쪽의 베네치아라고 불리지만 자동차를 완전히 거부하는 독특함으로 유명합니다. 13세기에 설립된 이 마을은 주요 교통수단 역할을 하는 90km가 넘는 평화로운 운하와 함께 그 매력을 보존해왔습니다. 도로 대신 초가지붕을 얹은 전통적인 목조, 주택들이 수로를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오래된 마을 중심부에는 자동차 통행이 없고 경적 소리, 배기가스, 교통체증도 없습니다. 유일한 소리는 긴 장대로 젓는 평저선인 펀터보트가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물결 소리뿐이며 이는 히트호른이 수중 환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반영합니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보트에 의존하여 직장, 상점, 이웃에게 갑니다. 아이들은 자동차 운전을 배우기 전에 보트 조종법을 배웁니다. 심지어 응급서비스, 우편 배달, 쓰레기 수거도 운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치 산업혁명이 다른 길을 걸어온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히트호르는 인기 있는 촬영 장소이자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런 장소들과 달리 이곳의 관광은 그 진정성을 해치기보다는 지원합니다. 방문객들은 역사적인 건물과 운하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자금을 지원하여 마을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살아있게 합니다. 7. 동성결혼을 인정한 최초의 국가. 네덜란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로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획기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01년 4월 1일 그날 밤,
암스테르담 시장 욥 코헨이 직접 내상에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주례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이 중추적인 사건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네덜란드는 전 세계 동성 커플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종종 세계에서 가장 성소수자 친화적인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암스테르담은 이 활기찬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바, 클럽, 장소를 제공합니다. 암스테르담의 수용적인 분위기를 이토록 지속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포용성의 핵심 상징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호모 모뉴먼트입니다. 이 기념물은 차별에 맞서 싸운 게이 남성과 여성들을 기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회복력에 대한 증거로 서 있습니다. 6. 가정 분만의 인기. 네덜란드 여성의 약 3분의 1이 집에서 출산하는 것을 선택하며 이는 의료 시스템이 지원하고 네덜란드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관행입니다. 이 선택은 의료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입니다. 주요 요인은 재정적인 것입니다. 네덜란드 건강보험은 가정 분만을 전액 보장하지만 의학적 필요 없이 병원에서 출산하면 상당한 자비 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전부는 아닙니다. 네덜란드에는 안전한 가정 분만을 전문으로 하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 조산사들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들은 숙련된 의료 제공자로서 진통 중에 돌봄을 제공하고 산모와 아이 모두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후속 방문을 합니다. 이는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자연 분만과 최소한의 의료 개입을 선호하는 네덜란드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조산사들은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를 인식하도록 훈련받았으며 신속한 이송을 위한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훌륭한 응급 서비스와 조산사와 병원 간의 긴밀한 협력 덕분에 작동합니다. 여성들은 과정 내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만 익숙하고 편안한 집 환경에서 받게 됩니다. 5.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네덜란드 남성. 네덜란드 사람들은 놀라운 키로 유명하며 남성은 평균 약 183cm, 여성은 약 170cm에 이릅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며 그들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사람들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18세기 중반으로 돌아가면 네덜란드 군인들의 평균 키는 약 165cm로 많은 유럽 국가들보다 작았습니다. 거의 200년이 지난 지금 네덜란드인들은 역사적 기준으로 거인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극적인 변화가 유전과 환경 요인의 조합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런던 위생 열대의학 대학원의 연구는 1935년과 1967년 사이에 북부 홀란트 지역의 9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추적하여 키가 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자녀를 낳았고 이것이 여러 세대에 걸쳐 평균 신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유전만으로는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식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덜란드인들은 엄청난 양의 유제품, 즉 우유, 치즈, 요구르트를 섭취하며 이들은 모두 뼈 성장에 필수적인 칼슘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훌륭한 의료 서비스, 보편적인 영양 프로그램, 그리고 전반적으로 높은 생활 수준과 결합하여 이러한 요인들은 인간의 신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구독하고 표면적인 이미지를 깨는 전 세계 국가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탐험해보세요. 4. 화석 연료 차량 판매 금지. 네덜란드는 특히 교통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공격적인 입장 중 하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이 나라는 모든 새로운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먼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대신 정부는 전기 및 태양광 자동차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들 차량은 세금이 전액 면제될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전환하도록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만들고 국가의 교통 및 에너지 지형의 주요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네덜란드는 또한 7만 3천 개가 넘는 태양광 패널을 갖춘 15개의 거대한 부유식 태양광 섬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규모의 발전소는 네덜란드 수역에 떠 있으며 대량의 청정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획기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풍력 에너지도 여전히 핵심입니다. 2030년까지 네덜란드는 1,100개가 넘는 새로운 풍력 터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재생 가능 에너지 네트워크는 국가에 전력을 공급하고 이웃 국가에 청정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환경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경제 전략입니다. 재생 가능 기술을 마스터함으로써 네덜란드는 세계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청정에너지 수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규모는 엄청나서 10년 이내에 에너지 인프라를 재건해야 합니다. 과제로는 노동자 재교육, 충전소 확장, 건물 개조, 이웃 국가와의 에너지 안보 조정 등이 있습니다. 기존 화석 연료 차량 관리, 정비사 기술 업데이트, 충전 접근이 제한된 농촌 지역 서비스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 야심찬 녹색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3. 동물 복지. 유기동물이 없는 나라. 네덜란드에서는 유기동물을 거의 볼 수 없는데 이는 국가의 선진적인 동물 복지 정책 덕분입니다. 이 성공은 역사적 필요성과 현대적 연민 모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세기에 광견병이 발생하자 정부는 유기견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여기에는 산화 제한 및 건강검진과 같은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예방접종과 결합하여 유기동물의 수를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개들은 자전거 바구니에 있거나 주인과 함께 카페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접근 방식은 공중보건과 동물 복지의 균형을 성공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문화와 혁신의 독특한 조화를 제공합니다. 생활 방식으로서의 자전거 타기부터 효율적인 물 관리와 수상 가옥에 이르기까지 네덜란드인들은 실용적이면서도 영감을 주는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헤젤리우 정신과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은 전통과 진보의 조화로운 혼합을 반영합니다. 이 매장 관습과 화장. 네덜란드에서는 매장 관습이 실용적으로 접근됩니다. 묘지가 영구적인 많은 나라와 달리 네덜란드인들은 묘지를 10년에서 30년 동안 임대합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가족이 갱신하지 않는 한 그 자리는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높은 인구 밀도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관행은 죽음이 자연순환의 일부이며 땅은 산자와 죽은 자가 공유한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전통보다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화장 또한 인기가 있어 네덜란드 성인의 65%가 이를 선택합니다.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 가치와 일치하여 더 환경 친화적이고 공간 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덜란드의 접근 방식은 합리성, 개인의 선택,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 다른 국가들에게 모델을 제공합니다. 1. 관용과 자유로운 표현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표현의 자유는 네덜란드 황금기 이래로 이어진 관용의 역사에 뿌리를 둔 핵심 가치입니다. 오랫동안 지식인과 종교적 소수자들의 피난처였으며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이 자유와 사회적 조화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외국에 뿌리를 두고 있고 포퓰리즘의 부상과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유해한 발언과 온라인에서의 극단적인 견해, 확산을 다루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날 네덜란드 사회의 중심 질문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입니다.
다양한 사회가 취약한 집단을 유해한 발언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을까요? 이 문제는 상당한 사회적 변화를 목격한 나이든 세대에게 특히 시급합니다. 핵심 교훈은 완벽한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우리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계속 진행 중인 과정임을 가르쳐 줍니다. 재활 중심의 사법 시스템, 재생 가능 에너지 노력, 그리고 사회 정책은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지속적인 인종차별, 주택 문제, 그리고 범죄는 여전히 해결책이 필요한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진정한 진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덜란드는 영감을 주면서도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도전과 성취에 대한 실제 사례 연구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덜란드에 가본 적이 있거나 가본 사람을 알고 있나요? 네덜란드 사회의 이 숨겨진 면이 놀랍나요? 아니면 이미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관점이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네덜란드의 어두운 면을 통과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우리 주변 세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계속 의문을 가지세요.